경제 위기라고 정의해도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정말 무서운 게 온다. 경기 침체를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아직 저점을 충분히 다지지 못했다. 저라면 뺍니다. 부동산 조정폭이 생각보다 커지는 것이 거의 명확해집니다. 자, 지난달에 이제 잭슨홀 이제 파월의 연설이 이후에 이제 우리 김갑 실장님께서 그거를 이제 완벽 분석 시간 가졌는데 이번에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또 FOMC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요거 오늘 리뷰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네, 좋습니다. 자, 9월 FOMC 일단 그 결과 총평 좀 부탁드릴게요. 총평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게 기준금리 인상폭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기준금리는 0.75%. 네. 그 정도 자이언트 스텝 할 것은 시장이 이미 기대했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 서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서프라이즈 아니다. 근데 거기서 발표된 예측치가 있어요. 예측치. 그러니까 FOMC가 1년에 8번 있잖아요. 점도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점도표는 기준금리 예측치고 그거 말고 시장이 이렇다라고 판단 내리고 금리를 어떻게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 시장을 판단한 그 근거. 시장이 이제 물가는 이렇고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요? 실업률은 어떻게 흘러가요? 라는 것을 판단해서 이걸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이렇게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라는 그 방향성을 제시한 건데 점도표도 물론 놀랐지만 이 예측치 점도표를 발표하는 게 1년에 4번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있는데 이번이 중요한 또 점도표였어요. 왜냐하면 6월에 FOMC 회의가 있었고 그때 이후로 물가가 9.2를 나중에 찍었죠. 그래서 역사상 고점을 또 찍었고 41년 만에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있고 이번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통화정책 그 운용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FOMC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 FOMC 회의들 많이들 어쨌든 주목하고 계신데 9월 FOMC 회의가 좀 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슈퍼 위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 교환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교환 보시면 9월 FOMC에 11개국이 동시에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딱 22일이. 근데 너무나 유명하다시피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지만 ECB는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요. 그러니까 ECB, 유로존 입장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 게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 그리고 스웨덴이 1%포인트를 인상했죠. 이것도 정말 깜짝 놀란 뉴스였어요. 우리가 다른 나라 금리 인상 관심 없었으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데 역시 조금 있다가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건데 그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일본 빼고 거의 2개 나라 빼고 굵직한 나라들은 2개 나라 빼고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다. 이른바 긴축의 시대인가요? 글로벌 긴축의 시대. 그걸 알리는 포성이었고 또 9월 FOMC 회의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망치와 점도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요. 또 이 9월 이후에 11월과 12월 2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쵸? FOMC 회의가. 근데 11월에 미국 중앙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가. 그렇죠. 중간 선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말 그대로의 이 통화 정책과 물가나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 때문에 또 중요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잭슨홀 미팅 이후에 첫 번째 FOMC 회의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주목됐었던 그런 회의였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속 이 시장을 믿다가 당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근데 계속 금리 인상 여부는 파월이 결정하는 건데 계속 금융권에서 S&P가 뭐 모건 스탠리가 금리 그렇게 안 올린다. 뭐 금리 올릴 필요 없다. 정점 찍었다. 물가 정점 찍었다. 계속 이런 정보들을 흘리면서 시장을 안도시키고 투자자들이 대거 들어오다가 확인해 보니까 CPI 결과 보니까 정점 안 찍었네. 계속 이런 것을 확인하는 오해와 확인이 연속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잭슨홀 미팅 때도 말씀드린 게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금리 결정은 파월이 하는 거지 금융기관이 하는 게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파월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FOMC 회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FOMC 회의 전후로 최근 시장 상황 매우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좀 많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달러죠, 달러. 강달러. 지금 달러 얼마까지 왔죠?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마침 그 방송이 있는데 정확히 똑같은 이 KBS 방송에 전주에 1,400원 언저리까지 올 때 그 앵커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거 1,400원 돌파할 거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 그게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좋게 흘러가면 강달러 안 나오고요. 근데 시장의 기대보다 나쁘게 흘러가면 반대로 그러면 이거는 1,400원은 무조건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게 그대로 실현되는 과정인 건데 제가 아마 6월 달에 만나서도 긴축의 시대 책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 때도 22년 하반기는 그냥 강달러 시대, 강한 달러의 시대인 거예요. 그 강한 달러 흐름이 이어지고 그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른바 무역 적자 기조라든가 또 외환 위기 오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되는 것이 지금 이 삼박자입니다. 계속 제가 출연할 때마다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22년 하반기 23년 경제의 핵심은 이 삼박자예요. 물가, 금리, 시장인 거예요.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 금리 인상하는 거고요.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 혼자 가파르다 보니까 나타나는 시장의 충격이 있는데 그 시장은 첫 번째 실물 경제 충격. 미국 대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 두 번째 시장의 충격은 외환 시장.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 혼자 강하게 달러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강달러. 그게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 또 자본 시장. 주식 시장으로부터 돈을 빼나가는 거죠. 이탈시키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현금을 확보하러 이동하는 거. 돈의 이동이 있는 거죠. 그런 자본 시장. 또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가 다시 조정되는 국면이니까 자산 시장이 미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 금리, 시장 이 삼박자라는 건데 이 물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요. 자꾸 이 금융기관들이 정점 찍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물가가 정점이면 금리 인상 안 하겠네. 그럼 시장에 충격 없겠네. 주식 다 말아. 이렇게 유도하면서 개미들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때 나름의 고점을 찍고 팔죠. 금융기관들이. 그런 모습들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 개탄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말 그대로 22년 하반기를 정의 내리면 될 텐데 예, 그것에 너무 흔들리고 계신 게 아닌가. 파월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 이 달래고 있는 시장 금융기관의 목소리를 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오해였구나 확인하고 다시 또 이러고 또 오해였구나. 그러니까 중간 성적표 받기 전에는 이 사람 성적 잘할 거, 이 사람 공부 잘할 것 같아. 딱 보고 이 사람 걸 컨닝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못해. 그 사람 말을 들은 거야. 근데 사실은 진짜 진작 들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인. 파월 말인. 지금 이런 국면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자, 그럼 파월 얘기로 좀 가서 미국의 0.75%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일단 뭘까요? 네. 말 그대로 물가죠.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너무나 높은데 잠깐 물가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물가 흐름입니다. 9.1%를 찍었고요. 8.5%를 또 나름 좀 정점 찍었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이때는 시장의 기대가 뭐라고 했냐면 8.0이야 혹은 8.0 언더야. 그럼 물가 정말 확실한 정점이구나 했는데 8.6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정점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말고 또 한 가지가 근원 물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가 상승률 이 8.6%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 기준으로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가격 등락률을 가중평균한 거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처럼 근원 물가예요. 이 근원 물가는 앞에 CPI에서 두 가지 변동폭이 심한 것을 뺀 거예요. 식료품이나 에너지. 이거는 막 매일 급등락하잖아요. 이런 걸 제외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기조적인 물가 상승이다. 이게 떨어지는 것은 기조적으로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것인데 이 근원 물가 자체가 6.3으로 다시 한번 반등했어요. 거의 고점을 다시 갱신해요. 그러면서 물가 정점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또 화들짝 놀란 거죠. 이러면서 결국 잭슨홀 미팅 때 뭐라고 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 goal이라는 표현을 썼죠.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거다. 그게 연준의 책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시장이 자꾸 얘기하는 거 물가 정점 찍었나 보다 이러면서 주식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롬 파월은 어쩌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세요. 2%라는 목표 물가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단기간 안에 조성되는 그런 물가 상승세가 아닙니다. 갑자기 여기서 2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속도를 거칠 거예요.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물가 잡겠다는 행보를 네. 계속하는구나. 지금 FMC 회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하고 기존의 점도표보다 더 상향 조정됐죠.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 향후 통화정책 좀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야? 그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것을 점도표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기존의 FMC가 이제 6월이었고 이제 6월과 이번 9월 FMC를 좀 비교하면 기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여러분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6월과 9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9.1%라는 물가 상승률이 등장했던 거죠. 네네. 9.1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또 한 번 확인했었죠. 그런 결과가 반영된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자, 보면 일단 시장 판단이 있겠죠. 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FMC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네. 판단하기를 GDP는 22년에 1.7% 상승할 거야. 그리고 23년도 1.7% 상승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 경제치고 1.7%면 나쁜 건데 막 엄청 나쁜 건 아니에요. 미국 선진국이니까 그렇죠. 2% 수준이면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봤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나쁘진 않으니까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실업률도 굉장히 강하게 3%대면 완전 고용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이 3%대를 유지해 나갈 거야 라고 봤어요. 경제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물가가 이 6월에는 5.2% 상승할 거야 전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23년에 2.6%로 여전히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거야. 이렇게 전망했었어요. 근원 물가도 좀 참조적으로 보시고요. 그런데 경기 판단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 보면 real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22년 0.2. 엄청 낮아졌네요. 6월에 했던 프로젝션이 1.7인데 네. 0.2 엄청나죠. 그러니까 1.5%포인트의 성장률 조정은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마치 팬데믹 위기가 온 것 같은 그런 이례적인 조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23년 경제도 1.2%로 1.7에서 또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제 국면이 계속된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여러분께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22년이 만약에 꺼지면 23년이 그대로라는 전제가 있다면 통계적으로 이건 1.7보다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1.7보다도 낮게 잡은 것은 22년, 23년 계속 안 좋은 국면. 그러니까 22년이 안 좋았는데 23년은 그 안 좋은 거와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안 좋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실업률입니다. 네. 실업률이 3.7, 3.9라고 했는데 4%대가 깨진다. 그러니까 미국에 정말 무서운 게 온다. 우리 썸네일 잘 아시죠? 무서운 게 오고 있다. 네네네. 다른 채널에서 따라하지 마시라고. 보시는 것처럼 4%를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달리 해석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를 용인해 가면서 금리 인상하겠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전망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물가냐 경기냐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면 네. 경기를 아예 짓밟아야만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야만 그래야만 물가가 잡힐 거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여기에 보인 거예요. 이 숫자의 의미가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물가 판단이 또 중요하겠죠? 물가 판단이 역시 5.2로 전망했었다면 5.4로 또 한 번 상향 조정되는 거고요. 굉장히 높은 물가인 거죠. 그리고 역시 이 물가로 상향 조정했는데도 그 가격과 비교했을 때도 2.8%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그냥 놔둔다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물가 안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물가 안 잡히니까 그냥 경기 침체를 용인해 가면서 계속 우리 갈 길 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근원 물가가 안 잡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유가 떨어지고 식료품 식량 위기 시대였다가 식료품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그랬었다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는데도 물가가 안 잡힐 수 있다는 근거예요. 국제유가나
식료품 원자재, 비철금속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힐 수 있다는 근거가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얼마나 인상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기존 점도표예요. 6월에. 근데 22년, 23년 금리 인상을 요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평균 값을 제시한다면 이 정리가 잘 돼 있죠? 3.4, 3.8. 이건 제가 그 자료를 그대로 캡처한 겁니다. 스테인먼트와 PDF 파일이 올라가 있어요. 그대로 캡처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젝션, 기존의 금리 인상 속도가 3.4, 3.8. 4는 안 간다 이거였어요. 4 밑에서 금리 인상 행보를 보이겠다였는데 그냥 완전히 레벨업 됐죠. 1%포인트가. 역시 이것도 엄청나게 거의 0.8%포인트 레벨업 됐죠. 결국 금리 인상 폭도 더 보폭을 높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 기간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죠. 최종 목표하는 그 금리 자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 그 점도표가 확인이 되죠.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지금 나의 갈 길을 가겠다. 나의 갈 길은 뭘까요? 2%라는 목표 물가를 실현하기 위해 가겠다. 네. 내가 주식시장 보겠다. 가계부채 보겠다. 부동산 뭐 그런 거 보겠다가 아니에요. 경기 침체도 안 본다 이거예요. 그거 안 보고 오로지 물가만 보고 가겠다. 그게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게 나의 책무다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그 책무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런 해석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이게 시장에 후폭풍을 준 거죠.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굉장히 낮아진 거잖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형, 미국 경제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는 건가요? 저 정도면? 네, 0.2%면요. 네. 물론 지금으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0.2%면 경제 위기라고 정의해도 거의 될 것 같아요. 거의. 원래 경기 침체라는 말,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이 경기가 어떻게 순환하냐. 보통 여러분 이 경기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다 그림은 그리고 계세요. 근데 그걸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수평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수평선에서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지하로 꺼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게 경기의 순환 사이클 아닙니까? 네. 근데 보통 이런 기간을 성장기라고 해요. growing, 그죠? 혹은 growth, 이렇게 성장기. 네. 그러다 여기 이게 뭐냐면 둔화입니다. 둔화. 둔화를 보통 recession이라고 해요. 이게 R이에요. recession, 둔화. 그리고 아예 까먹는다. 이게 침체예요. 침체. 영어로 depression. 그리고 이게 회복된다죠. 다시 제자리로 회복된다. 그래서 recovery, 또 다른 R이에요. 이겁니다. 그렇다 여기서 다시 growing, 성장기를 맞이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경기 순환 사이클이에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recession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네. recession은 한국어로 굳이 표현하면 침체가 아니에요. 경기 후퇴. 예, 후퇴 혹은 둔화. 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depression, 이게 침체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약간 영어식 표현을 잘못 가져왔거나 아니면 여러 언론들이 좀 강조해야 돼요. 기사 클릭을 좀 하게 만들려면 둔화 이러면 안 보잖아요. 침체, 무서운 게 온다 뭐 이래요. 그래야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정의상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면 리세션에 해당되고요. 리세션도 좋은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0.2% 수준이면 거의 0에 가까운 이런 사진이니까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으로 보면 딱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팬데믹 위기 때 마이너스 0.7%를 찍었어요. 이게 위기예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플러스 0.8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위기긴 위기지만 글로벌 경제의 위기지 우리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나마 플러스 성장했다는 거예요. 0.8%만큼이라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2008년과 팬데믹 2020년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직전이니까 그 두 개의 위기 시점만 제외해놓고 보면 연준이 그 정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두 개를 빼고 나면 제일 큰 위기다라고 연준이 판단하고 있다. FOMC 위원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죠.
자, 그럼 FOMC 때 기준금리 인상도 이야기했겠지만 또 이 기자회견 미국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제롬 파월은 또 혹시 우리가 알아야 돼 인상 깊은 코멘트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가 뭐 제롬 파월이 뭐 무조건 짱이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 하는 것을 계속 읽으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먼트니까 이게 거의 대표적인 그 연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몇 페이지 되니까 다 보진 않더라도 1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원래 미국이 두 괄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괄식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이거야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 스타일은 이제 앞에 중요한 걸 하고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이 1페이지 그 앞단 상단 부분을 조금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면서 그 제롬 파월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미국 경제가 modest growth, 굉장한 강한 성장을 해왔다. 지출도 많이 하고 생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괜찮았다. 최근에 계속 괜찮았다. 그리고 실업률도 계속 완전 고용에 가깝게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미국 경제는 강한데 문제는 뭐야 이거? 물가죠. 물가가 elevated. 물가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 뜻이죠. 뭐 때문에? 그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에. 그리고 계속 얘기하기를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그놈의 전쟁 때문에 이 고물가가 오고 또 이 푸드 크라이시스, 식량 전쟁이 오고 또 에너지 위기가 오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물가 상승세가 기조적으로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커미티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간단히 보고 있지 않다. 여기에 집중적인 포커스를 두고 있다. 잭슨홀 미팅에서 했던 얘기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가만 보고 달리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리 인상하면 가계부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는 게 목적인 거고 그게 정책의 방향이에요. 정책 목표예요. 그걸 정확히 그냥 있는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에 이르는 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얘기했죠. 2% over the longer run.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어 나가겠다. 그러니까 2%는 물가가 나올 때까지 금리 인상, 긴축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로지 물가만 보고 2%라는 목표 물가가 달성될 때까지 금리 인상 행보를 단행하겠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장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거죠. 아닌가 보다 정점 찍고 이제 금리 인상 뭐 빅스텝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보다 하는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수포의 위기였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른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는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뭐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알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 금리 인상하는 거 굳이 신경 썼겠어요? 우리도 스웨덴 신경 안 쓰듯이. 근데 이런 나라들이 소위 유로존도 자이언트하고 스웨덴은 울트라하고 이런 긴축 행보를 보이니까 미국이 강한 긴축 행보를 멈추지 않으면 이게 강한 긴축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FOMC 회의에서 만약에 이들의 여러 11개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이미 지각했으면 어쩌면 울트라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나는 어쨌든 강한 긴축으로서 자이언트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지켜본 거죠. 지켜본 거잖아요. 이 스테이트먼트는 미리 며칠 전에 다 써요. 검증 여러 번 하고 이번에 발표한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0.75를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한 10일 전쯤 한 5일 전 사이 요 정도 기간에는 이런 걸 다 쓰고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이 경제전망치가 갑자기 한두 시간 동안에 나오고 문서 PDF 문서를 바로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업로드하는 것뿐인 거죠. 미리 찍어놓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슈퍼윅 기간에 다른 나라들의 금리 인상 행보까지 지켜보고 우리가 금리 인상 행보를 이만큼 했기 때문에 어쩌면 11월, 12월에는 지금 예상하는 그 수준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이 맞겠다 의견 드립니다.
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 되었는데 네. 이게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어쩌면 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은 예측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저 말고도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한국보다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행보가 가장 빠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금리가 역전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부터 돈을 뺐죠. 이미부터 돈을 뺀 거예요. 이미부터 돈을 뺐고 오히려 금리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순간 사실 7월 달에 역전이 됐었거든요. 다시 한국이 베이비 스텝 하면서 역전이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갈팡질팡 하면서 완전히 역전되는 흐름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갈팡질팡 하면서 역전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을 많은 투자자들은 이미 알았고 돈을 이미 뺀 거죠. 그래서 22년 연중에 계속 유독 한국 주식이 더 안 좋았죠. 미국장이 나쁠 때 한국장 안 좋고 미국장 좋을 때 한국장 또 안 좋고 이런 국면이 계속 지속됐던 거예요. 왜? 외국인 자금이 자꾸 빠지니까. 근데 오히려 금리가 역전되면서부터는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의 기준금리 역전과 또 우리가 그동안에 예상했던 그 격차보다 더 벌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제가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역전 현상이 있을 거라는 것은 반영이 됐지만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폭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자금 이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말 외환위기 오냐? 걱정된다.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팽배하게 되는 그러면 여러분들 소비도 위축되고 투자 심리도 위축되는 그런 국면에 그러니까 안 좋은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강한 달러의 시대. 정말 지금 달러 초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께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1,400원 돌파한 그 환율을 오늘 것까지 업데이트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면 1,400원을 돌파한 그 시점은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 있어요. 정확히 위기 때,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강달러인 거죠, 강달러. 근데 강달러 기조 속에 나타나는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그 걱정 자체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듯이 무역수지 적자예요. 그 무역수지 적자가 왜 나타나는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무역 적자 기조가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고 이것은 정확히 6개월 연속 무역 적자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도 지금 있는 현재 달 그리고 그 다음 달도 적자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조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무역 적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적자 폭으로 보면 통계 작성 이래로 처음이니까 1956년부터 수출입 통계를 작성했는데 그 전에 작성했어도 이거보다 클 수는 없어요. 적자 폭으로 보면.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총 수출이 계속 줄어요. 우리나라의 총 수출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강달러이긴 강달러인데 그냥 지금은 모든 통화를 밑에 잠재우고 달러 혼자 킹하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들끼리도 비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통화 가치가 절하된 게 아니라는 걸 좀 강조할게요. 자, 그걸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달러 인덱스죠. 달러 인덱스가 보시는 것처럼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 자체가 강한 것이지 우리나라 통화가 절하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절하된 나라가 더 많죠. 더 많아요. 우리나라 절하폭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가는 거지 원달러 환율만 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그게 왜 문제냐. 기본적으로 강달러 기조는 어떨까요? 강달러면 수출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재밌게도요. 무역 결제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수입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요소를 중국에서 사오잖아요. 마그네슘도 중국에 사오고 니켈 다 사옵니다. 사오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요소를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사오는 게 더 싸니까요. 그럼 이참에 강달러 지불하고 그거 사오느니 우리가 만들자. 이런 선택을 하겠죠. 자국 내에서 조달하자. 그걸 내재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입문을 닫는 거 첫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하다. 왜냐하면 이 와중에
중국은 금리를 인하 혹은 동결만 해요. 이 와중에 일본도 동결만 해요. 자국 물가가 그렇게 안 높아요. 일본은 감사한 물가가 온 거예요. 계속 디플레이션 경제이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올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는 강한 거예요. 미국에 비하면 다 약하지만. 근데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도 자동차 수출하지만 얘네들도 자동차. 우리나라도 반도체, 얘네도 반도체. 그러니까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이런 국가들끼리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도 또 오니까 수입 규모도 줄고요. 세계의 수입 규모, 무역 거래량이 줄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포션은 더 주는 느낌. 내재화까지 하고 있고. 이런 모습 속에서 총수출이 정체되거나 특히 반도체 수출이나 자동차 수출 같은 게 완전히 망가집니다. 상대적 강원화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가 수입이죠. 총수출은 안 좋은데 수입은 느니까 무역 적자인 거죠. 근데 총수입은 왜 느냐? 작년에도 올해도 초코파이 100개 수입하는 거 똑같아요. 양은. 근데 양 곱하기 가격이 수입액이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원자재 가격도 올랐지만 강달러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수입액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역 적자 기조가 강달러 때문인 거고 그것도 이 물가, 금리, 시장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굉장히 취약하고 우리나라 내수도 어렵죠. 왜 금리 인상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식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내가 쏠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또 이제 물가가 높으니까 소득이 늘어봐야 그 소득으로 살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준다라는 표현인데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내수 경제가 안 좋아. 내수 경제가 안 좋은 것들을 생산활동 동향, 그러니까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아는데 생산 위축되고요. 역시 투자, 기업들의 투자 위축되고요. 소매 판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비도 위축돼요. 이걸 다 더하면 GDP인데 수출까지 전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심리나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이 경기 둔화라는 거죠. 침체라는 표현은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둔화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쓰시는 그 리세션이라는 거예요. 예, 리세션이 오고 있는 현상.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이야기되는 그 한국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앞으로 그럼 달러는 좀 어떻게? 달러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역시 뭐 결론은 11월 FOMC의 결과에 따라 달려있다인데 그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지금의 시장의 기대는 0.75에 또 있어요. 0.75 한번 하고 12월에 0.5 이렇게 금리 인상하면 합해서 1.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기조를 또 깨고 울트라를 한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의 강달러가 안 잡히고 계속 강달러로 또 갈 수밖에 없어. 그런 불안감이 있으면. 역시 그걸 결정짓는 것이 지금 이 9월 달이잖아요. 이 9월 달 물가 상승률이 14일 정도 전후로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달린 거죠. 이게 근원 물가도 더 오르고 그리고 물가 정점 안 찍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지면 울트라든 하고 이 점도표를 또 상회하는 수준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강달러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나라도 저는 제 생각에는 요 한 달 사이에 한국은행 총재 혹은 금통위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베이비 스텝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행도 0.5% 적어도 빅 스텝을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또 우리나라의 금리 그 속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강달러가 또 나올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런 국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도 안 좋죠. 강달러일 때는 항상 안 좋습니다. 예.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시장은 그러면 좀 주식시장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때도 사실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6월 달에 찍을 때도 그때 제가 주식의 저점 구간을 12월 정도로 봤잖아요. 12월이나 1월 초, 요 정도.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고점, 터미널 레이트이 형성되는 구간을 상정해 보면 대략 23년 초중순이죠. 3월에서 6월, 요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거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전,
그 정도가 저점 형성 구간이니까 네. 그런 면에서 네. 주식시장은 아직 저점을 충분히 다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추가적인 조정? 이거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갈짓자 행보를 상당 기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환 시장이 좀 불안해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네. 뭐 통화 스와프다, 뭐 구두 개입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 환율 안정 좀 가능할까요? 저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네. 안정화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혹여나 제가 우리나라를 폄하하거나 네, 네.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네. 제발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힘들 것 어렵다니까요. 같다. 네. 근데 어렵겠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부터 드릴게요. 왜 그런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구두 개입과 또 직접 개입이 있어요. 근데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우리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미세 조정이라고 해요. 그 의미부터가 미세 조정. 이 의미부터가 그렇습니다. 근데 먼저 구두 개입은 계속 우리 국무총리께서 네. 뭐 투기 잡겠다, 뭐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넋 놓고 기다리지는 않는다, 자꾸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환율의 급등락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급등락하잖아요. 급등락하니까 서킷 브레이커 발동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쵸. 마치 그런 것처럼 환율도 너무 급등락하면 굉장히 큰 위협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구두 개입. 그리고 또 한 가지 직접 개입이 있는데 역시 외환을 사거나 팔거나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적정한 수요 공급을 맞춤으로써 강달러냐 약달러냐의 급등락을 방어하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이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 직접 개입, 구두 개입 다 그러니까 구두 개입이 다른 말로 간접 개입인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개입을 가지고 네. 기조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강달러 기조가 전개되는 것을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네.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잡힐 수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강달러가 가는데 그걸 약달러로 바꾼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없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행정부가 구두 개입으로 혹은 뭐 직접 개입으로 그걸 안정화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행정부가 강달러를 막거나 계속 이어가게 할까요? 미국 행정부가 이어가거나 막거나 할까요? 미국이요? 미국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강달러를 막고 싶겠지만, 그러나 바이든 입장에서 강달러를 유지하고 싶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근데 파월도 강달러를 원해요. 물가 잡는데 강달러가 유리합니다. 수입 물가를 잡아야 돼. 우리나라보다 수입 규모가 훨씬 많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수출 대비 수입으로 봐도 그러니까 미국은 만성 적자국이잖아요. 무역 수지가 그러니까 매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 수입국으로서 결국 수입 물가가 잡혀야 자국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한 좋은 방법이 관세 인하라든가 네네. 혹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는 건데 그 강달러라는 카드를 적어도 중간 선거까지 놓고 쉽지 않죠.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두 개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강달러가 약달러가 된다? 이건 좀 이상한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통화 수합인데요. 우리 정상회담 하러 가셨고 정상회담 할 때 가장 우리가 긴장 가지면서 궁금해했던 협상 테이블, 그 협상 테이블의 논의 주제가 두 가지였죠. 한 가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자꾸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되니까 이게 현대자동차 주가를 또 폭락시키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매출 자체가 줄겠죠. 전기차 보조금을 주는데 미국에 공장 없는 애들은 보조금 안 주겠다. 전기차 보조금 안 주겠다. 그래 버리면 당연히 자국 자동차 기업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되고요. 추가적인 보조금이 나오니까. 근데 기존에 보조금 받아서 전기차 팔았던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보조금 끊기면 그거 살까요? 아무도 안 삽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적용하는 거 좋은데 우리 현대자동차만큼은 예외시켜달라.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25년까지는 완공이 되고 전기차 생산할 수 있으니까 부디 전기차 보조금 제외 대상으로부터 예외시켜달라.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봤었던 거죠. 근데 그거는
할 일이에요. 우리 행정부가 해결해야 될,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통화 수합은요,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한국은행 총재와 연준 의장이 만나서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가서 그걸 해결한다는 생각도 좀 이상했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것을 공조체제를 갖는 거, 우리 그래 통화 수합이 필요해 라는 그 입장을 갖는 것도 뭐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 그걸로 통화 수합이 되고 그게 강달러를 막는다? 강달러 막는 수단이 또 아닙니다. 통화 수합의 개념 자체가 환율 방어가 아닙니다. 외환위기 방어는 될 수 있어도 환율 방어책이 아니고요. 만약에 통화 수합이 환율 방어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말 그대로 통화 수합에 체결되어 있는 그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기축통화국들이거든요. 이 기축통화국들은 그러면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절하되지 않았습니까? 다 절하됐잖아요. 1유로가 1달러가 됐었잖아요. 그럼 통화 수합이 과연 강달러를 막을 수 있을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게 또 마치 구두 개입처럼 작용하긴 했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이 경제 지식 함양과 그 방향성을 공유하는 거, 말도 못 꺼내는 거죠, 당연히. 가서 말도 못 꺼내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 부족이 아닌가.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걸로 한일 안정을 가져가기는 쉽지 그거 않다.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벌써부터 한국은행 행보가 좀 궁금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 좀 어떻게 할까요? 네, 한국은행 총재께서 물론 그동안에는 베이비 스텝을 유지하겠다. 얘네가 어떻게 하든 나는 갈 길 가겠다. 라는 입장이었고, 상대적으로 물가와 경기 중에 그래도 경기를 좀 지켜나가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 뭐가 달라졌냐? 달라졌죠. 왜냐하면 유로존도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한 번 자이언트 스텝 했잖아요. 스웨덴도 1%. 스웨덴도 만만치 않은 기축통화국이거든요. 달러 인덱스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화입니다. 이런 여러 나라들이 또 그렇게 하고 연준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니까 어쩌면 재밌는 표현인데, 한국은행이 행정부와는 우리나라 행정부와는 분리되어 있어도 연준과는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야만 또 할 수 있을 만큼 강달러를 또 방어할 수단이 그거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보다는 선회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빅스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은 2022년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벌써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죠. 네네. 4분기 네. 경제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는 물가 정점 정말 찍느냐 마느냐. 근데 단순한 CPI뿐만 아니라 근원 CPI까지 봐가면서 정말 물가 정점 찍었나 안 찍었나. 물론 시장에서 계속 유포할 거, 정점 찍었다, 다시 주식 담아라, 저점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뿌릴 텐데, 그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CPI 결과를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빅스텝 여부, 이것은 주식시장 말고요. 주식시장은 오히려 한국은행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연준의 판단에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부동산? 그렇습니다. 부동산 조정폭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다. 커지는 것이 거의 명확해집니다. 이것은 정말 자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그냥 마이크로하게 말씀드리면, 앞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IPF 출범하고 IRA, 대외 외교 협상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산업 외교 협상과 관련된 일들인데, 만약에 정말 그 미국에서 현대자동차를 예외로 해준다, 그러면 적어도 일시적인 급등은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기회죠. 물론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실제 그것이 뉴스로 밝혀지면 이 주가에 있어서는 굉장한, 보세요. 미국 기업들과 한국 기업만 보조금 준다는 게 되잖아요. 굉장한 기회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까지 있고요. 또 22년, 23년 경제가 좋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묶이면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 4위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수출이 예상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 결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행하고 예외 조항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요.
앞에 살짝 말씀드렸던 IPEF도 마찬가지 중국이 이것을 의식하고 역시 공산당 회의 있잖아요. 중간선거 있고 그때쯤에 조심스럽게 제2의 요소수 사태라든가 제2의 사드 사태라든가 이런 뭔가 공급을 안 해주는 네. 그런 일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아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네. 중국 소재 이런 거 쓰면 우리 보조금 안 줄래라고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 그럼 너 자꾸 미국 따라갈 거야? 그러면 우리 이거 공급 안 해. 만약에 마그네슘 공급 안 해. 네. 이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시장이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시경제 여건 말고 그런 외교적인 그런 또 불확실성이 또 가중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전 포인트 좀 기억하시면서 그 경과를 꼭 지켜보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빅스텝을 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그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멘트를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 이번에 0.75 했는데 이제 하반기에도 좀 더 그 쉽게 안 낮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주식 시장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물리신 상황일 텐데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본인 주식들을 좀 뭐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정량이 늦었으면 애매히 갖고 가면서 그냥 현금을 계속 좀 불로소득 벌면서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사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저점이 왔을 때 사기 시작한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역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이고요. 역시 네. 김 작가님 다운 그런 질문, 멋있는 질문입니다. 네. 제 곤혹스러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답변은- 이 질문 하려고 이제 출연 요청 드린 겁니다. 아, 그런 거죠. 예. 제가 6월 달에 말씀드리기로는 그때 출연했을 때는 네. 예, 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물리신 분도 빼시고 안 들어가신 분도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냥 현금 보유가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스탠스의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적으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배당 소득이라는 것도 한 가지 우리 고려를 해야 되겠죠. 네. 예, 그것도 또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을 좀 기점으로 해서 또 정점론이 더 확산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주춤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조정보다 어쨌든 저점으로부터 추가적인 조정될 확률도 있지만 이게 저점일 가능성도 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가감한다면 물리신 분은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지금 정리하기에는 좀 많이 늦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뭐 저라면 뺍니다. 저라면 빼고 11월이 지나서 들어갑니다. 네. 저라면. 그런데 물리신 분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판단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곧 온다. 예, 11, 12월 정도가 곧 온다. 저점 형성 구간이 곧 온다. 그 얘기는 제가 23년 전망서 나올 때 네. 구체적으로 더 해드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좀 사야 될 때는 이제 그 타이밍 오시면 이제 김 작가님이 출연하셔서 지금부터입니다. 얘기를 하겠다고 하시는 네. 오늘 만나뵐 손님은 경제를 구해주는 남자 김가수 시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